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세계의 숨겨진 뒷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아무도 안 알려준 썰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 숨겨진 천재적인 한 수와 처참한 삽질의 역사는 잘 모르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QR코드입니다. 점심시간 바둑판에서 시작된 이 작은 사각형이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2,400억 원의 손실을, 누군가에게는 국가 경제 전체를 장악하는 패권이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당에서 메뉴판 대신 테이블 구석에 붙은 격자문의 스티커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어 결제하셨나요? 토스, 네이버페이, 은행 앱 등 너무 당연해서 공기처럼 느껴지는 이 QR코드.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 기술을 만든 회사는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특허권을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는 이 비슷한 시기에 바코드 리더기 하나에 2,400억 원 넘게 쏟아부었다가 문자 그대로 폭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죠. 대체 이 검은색 사각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그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잔혹사와 승리의 기록을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이야기는 1994년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도요타, 그리고 그 계열사인 덴소 웨이브의 엔지니어 하라 마사히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부품 관리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일반적인 일자형 바코드를 썼는데 이게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너무 적었어요. 부품 하나의 정보가 많으면 바코드를 대여섯 개씩 붙여야 했고 작업자들은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찍고 있어야 했죠. 손목은 나만하질 않고 시간은 줄줄 샜던 겁니다. 아니, 한 번만 딱 찍으면 모든 정보가 나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라 마사히로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혁명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라 씨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두던 바둑이었습니다. 바둑판 위에 흩어진 흙과 백의 돌들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거죠. 아, 평면 위에 점을 찍어서 정보를 배열하면 상하좌우로 훨씬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퀵 리스폰스, 즉 빠르게 응답한다는 뜻의 QR코드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코드가 복잡해지다 보니 카메라가 이걸 인식할 때 주변의 글자나 그림이랑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인식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여기서 하라 마사히로의 집념이 폭발합니다. 그는 카메라가 이건 QR코드구나 라고 즉시 알아챌 수 있게 해주는 특유의 눈동자 모양, 즉 모서리에 있는 큰 사각형 비율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시내에 있는 모든 전단지, 잡지, 포장지를 다 긁어 모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흑백 비율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흔하지 않은 흑백 비율이 뭘까를 찾기 위해서요. 결국 찾아낸 황금 비율이 바로 1대 1대 3대 1대 1이었습니다. 이 비율 덕분에 QR코드는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심지어 배경에 화려한 그림이 있어도 0.5초 만에 인식이 가능해진 거죠. 자, 여기서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덴소웨이브는 이 기술을 완성하고 나서 우리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공표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걸 공짜로 풀겠다니요. 미친 짓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건 정교하게 계산된 플랫폼 전략이었습니다. 특허료를 받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사용을 주저할 테고 그러면 표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간파한 거죠. 결국 돈 대신 생태계를 선택한 이 결정 덕분에 QR코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쓸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덴소웨이브는 코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그 코드를 읽는 판독기 시장을 장악하며 실리를 챙기는 영리함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공짜로 풀린 천재적인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 가도를 달렸을까요? 비즈니스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덴소웨이브가 표준을 만들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아주 황당하고도 거창한 삽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큐캐시라는 희대의 괴작 사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잡지를 읽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운동화 광고가 나왔어요. 아, 저거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꺼내서 쓱 찍으면 끝이지만 2000년대 초반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때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회사가 야심차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잡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연결해 줄게 라면서 고양이 모양의 바코드 리더기를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이 기기가 유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잡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컴퓨터 앞까지 달려가서 PC에 연결된 꼬리 달린 고양이 인형으로 잡지 속 바코드를 새우 긁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편해 보이시나요? 심지어 이 회사는 이걸 보급하겠다고 포브스 같은 유명 잡지 구독자들에게 수백만 대를 공짜로 뿌렸습니다. 투자받은 돈만 무려 1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이 넘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 옆에 앉아 종이를 긁는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 기기가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2,400억 원짜리 쓰레기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UX, 즉 사용자를 귀찮게 만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짐이라는 사실죠. QR코드가 결국 살아남은 건 특별한 하드웨어 없이 내 손안의 카메라만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걸 큐캣의 몰락이 증명해 준 셈입니다. 이렇게 서구권이 큐캣 같은 삽질을 하며 이런 기술은 역시 불편해, 이건 죽은 기술이야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이 작은 사각형을 가져다 국가 전체의 경제 체질을 바꿔버린 무서운 나라가 나타납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사실 중국이 QR코드의 성지가 된 건 역설적이게도 후진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형편없었어요. 노점상이나 작은 식당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거는 비용 면에서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때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빈틈을 파고듭니다. 비싼 단말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QR코드 하나만 인쇄해서 벽에 붙여두면 끝이었거든요. 손님이 자기 폰으로 그걸 찍고 금액만 입력하면 결제가 끝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현금만 쓰던 수억 명의 금융 데이터가 알리바바와 텐센트라는 플랫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중국에서는 길거리 거지들도 QR코드로 동량을 받고 축의금도 QR로 보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은행과 카드사들이 에이, 저런 조잡한 코드를 누가 써? 라며 코방기를 뀌는 동안 QR코드는 중국 경제의 혈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2014년 설날에 텐센트가 벌인 세뱃돈 캠페인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종이봉투에 돈을 넣어주던 전통을 디지털 QR코드로 옮겨왔는데 캠페인 첫 해에만 약 800만 명의 사용자가 위챗페이에 계좌를 연결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설날에는 한 발 더 나아가 CCTV 춘절 갈라쇼와 손을 잡으며 수억 명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세뱃돈 이벤트를 펼쳐 위챗페이의 시장 지배력을 완전히 굳혀버렸죠. 비즈니스 전쟁에서 기술의 우수성보다 문화와의 결합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결국 QR코드는 중국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가 되며 데이터 패권을 장악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이렇게 중국에서 대박이 났는데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는 꽤 오랫동안 QR코드를 실패한 기술 혹은 이미 죽은 기술 취급했어요.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양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QR코드를 마케팅에 쓰는 건 자살 행위다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당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은 기본 카메라에서 QR코드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QR 하나 찍겠다라고 앱스토어 들어가서 별도의 리더기 앱을 깔고 그 앱을 실행해서 카메라를 대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큐캣의 유성 고양이만큼이나 번거로웠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얼어붙은 서구권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10대들의 놀이터 스냅챗이었습니다. 2015년 스냅챗은 친구 추가를 더 힙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스냅코드라는 걸 내놓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격자문의 대신 노란색 바탕에 스냅챗 캐릭터를 넣고 주변에 점을 찍어 디자인을 가미한 독자적인 방식의 코드였죠. QR코드 표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이 코드가 MZ세대 사이에서 대유행을 타면서 이런 코드도 예쁠 수 있네? 생각보다 편하네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후 인스타그램이 네임태그를 만들고 카카오톡이 내 프로필 QR을 강화하면서 QR코드는 서서히 우리 일상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인류가 QR코드를 강제 학습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비접촉이 생존의 문제가 되자 사람들은 식당에서 메뉴판을 만지기보다 테이블 위에 QR을 찍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입장 확인을 위한 QR 체크인은 전 국민의 필수 일과가 되었죠. 1994년에 태어나 20년 넘게 이걸 왜 써? 라는 소리를 듣던 노장 기술이 인류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가장 강력한 인터페이스로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작은 사각형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표준의 힘입니다. 덴소웨이브의 하라 마사히로가 만약 그 당시에 특허료를 받겠다고 욕심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QR코드는 도요타 공장 안에서만 쓰이다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점 대신 확산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에 자신들의 기술을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때로는 당장의 수익보다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UX라는 점입니다. 큐캣은 2,400억 원을 들여서도 실패했지만 알리페이는 종이 한 장으로 성공했습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은 아무리 화려해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승패는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라 이게 사용자의 삶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편하게 만드는가에서 갈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타이밍과 맥락입니다. 서구권에서 외면받던 QR코드가 스냅챗을 만나 힙한 디자인이 되고 팬데믹을 만나 안전한 비접촉 도구가 된 것처럼 모든 기술은 그것이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맥락이 필요합니다. 현재 QR코드는 단순히 결제나 정보 전달을 넘어 짝퉁을 가려내는 진품 인증 서비스나 사물 인터넷 기기를 내 폰과 연결하는 핵심 열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해서 가짜 QR로 금융 정보를 빼가는 큐싱 같은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만큼 이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찍은 그 QR코드 하나가 누군가에겐 30년 전 점심시간 바둑판에서 얻은 필사의 아이디어였고 누군가에겐 2,400억 원의 수업료를 치르게 한 아픈 기억이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각형의 미래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아무도 안 알려준 짜릿한 비즈니스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